일반적으로 이제 51개 단지 중에 한 36개 단지는 네네. 일단 그 우리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일단 설치된 걸로. KS 인정받은 걸 인정 서류를 제출한 시공사도 있었습니까? 케이스는 없어요. KS는 없었어요. KS는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문제점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나무기 회장, 그리고 MBC 경남 장현 기자 총 세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MBC 경남 장현 기자가 방송 말미에 경상남도의 전수조사 결과를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직접 또 취재도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 경상남도 건축주택가입니다. 담당 그리고 주무관을 만나서 취재를 했고요.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이번 방송에서 국장께서는 아니면 이제 과장께서 출연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이 방송 출연은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는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51개 단지 중에 한 36개 단지는 네네. 일단 그 우리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일단 설치된 걸로 저희들이 네네. 파악을 했고요. 예. 예. 도면 그 서류상으로는 일단 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확인했고요. 서류상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설치된 곳은 15곳인데 경상남도의 후속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곳은 설치를 권고하고 11곳은 2015년부터 18년 사이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이라서 관련 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필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택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해야 합니다. 또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 기술 기준은 2009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할 관련 기준은 명확하고 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경상남도의 설명은 잘못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전수조사라는 약속과는 달리 2015년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 500세대 이상 51개 단지만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좀 한정해서 좀 조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전수조사라는 단어는 저희가 안 썼고 설치 현황 조사라고 저희가. 이게 이과에서 낸 보도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전수조사라고 보도 자료까지 낸 경상남도가 갑자기 약속을 바꾼 겁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건 지난달 21일. 조사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 물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라고는 이제 전부 다 공개적으로 알렸는데 네네. 결과가 나왔으면 혹시 또 도민들이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은데 알려야 되는 네. 게 당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예. 언제 정도 공개를 하실 건지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일단 국토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일단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결과를 좀 점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어떻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그 발표하고 그리 하기는 조금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론에 떠밀려 진흥형 홈 네트워크 현황 조사는 했지만 막상 조사 결과를 손에 쥔 경상남도가 이를 공개할지 말지 어정쩡한 태도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수조사인지 설치 현황 조사인지 헷갈리기도 한데 일단 장영 기자가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경남도민들 중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과연 저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을까? 진흥형 홈 네트워크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전수조사라고 약속해놓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담당 그 공무원의 얘기가 서류상과 실제가 차이 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 이럴 거면 왜 조사를 하는지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과를 손에 쥐어놓고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유권 해석을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전수조사를 또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뭐 의문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종훈 국회의원은 또 오늘 이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500세대 이상 51개 단지가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진흥형 홈넷이 설치된 아파트들은 꼭 500세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500세대 이상만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 경남도의 행정 조치가 기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 어떤 조치가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 결과에서 나옵니다만 예비 전원 장치가 없는 곳이 12개 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법 35조 기술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경남도의 조치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단호하게 그 조치를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경남도 우리 담당 부서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 알았지만 이게 파장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관련 규정은 이미 명확히 존재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음에 역시나 좀 실망감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오늘 남우기 회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도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기술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다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선발된 기술사들로서 이런 정보통신 분야 현장에서 설계, 감리, 컨설팅, 기술 자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지난 방송 때 했었는데 어쨌든 이곳의 회장님이십니다. 앞서 영상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이왕 전수조사, 이게 현장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왕에 전수조사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사업이 끝난 데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이라면 빨리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끝난 그런 그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후속 조치로 하자를 보존하는 형태로 바로잡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진흥형 홈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주 연속 다뤄보고 있는데 진흥형 홈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정부 부처가 얽혀 있다라는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 이제 김종우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맡고 있는 상임위가 산자위. 예, 맞으시죠? 네. 어떤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곳입니까? 아, 그래요? 요 해당 부처가 예. 저희 산자위뿐만 아니라 국토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세 개 부처가 이 관련해서 공동 고시를 했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치를 주로 담당하고 과기부는 이
정보통신 관련한 공사가 설계, 시공, 감리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산자부는 산업표준 KS 인증이죠. 인증 관리하고 이게 없을 때는 정보통신기술협회에 시험 성적서 발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을 때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셨을 텐데 네. 한번 요약해 정리해 준다면 지금 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2009년도에 이게 기술 기준이 고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홈넷 그 설치한 아파트들이 많지 않았어요.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에 이런 홈넷 설비를 하게 됐는데 정작 문제가 이제 표면화된 거는 예. 17년입니다. 2017년. 예. 네. 호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이게 예비 전원 장치가 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건축주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표면화가 되었고 예. 사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아파트가 많은데 장유 지역에 여기에 벌써 3군데나 소송이 지금 그렇죠.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 어찌 뭐 나무 일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김종우 의원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표면화가 됐고 그리고 함께하는 나무계장님께서는 2018년 다음해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또 지금까지는 좀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때 상황 설명해 주시고 네, 말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2018년도에 국회에서 홈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그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홈 네트워크를 해킹해가지고 가스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이 홈 네트워크 보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2009년도에 만들어진 기술 기준 이런 기술 기준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빨리 지침을 개정해서 이 홈 네트워크 보안성을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나온 이 홈 네트워크 설비 하자 문제 이거하고 겹쳐서 이렇게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이걸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서 나무기 회장님한테 이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윤호덕 의원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질의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난달 23일이죠. 부산시에서 열렸던 전문가 토론회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까? 네, 제가 그 부산에 그 토론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제 홈 네트워크의 세대 간 그 보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기 전에 지금 현장의 설비 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 토론회라서 저는 지난달 23일 부산시 토론회를 좀 주목해 보는 게요. 전국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해결책을 찾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제일 논란이 됐고 논의 대상이 됐던 게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개념이 도대체 뭔지 이게 쟁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전문가들 모이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좀 더 더 나아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게. 그래서 저도 그 토론에 참석하고 참 놀랐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 개념이 확립된 것이 2000년대,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다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해 왔었는데요. 그날 토론을 하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은 물론 그 이전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홈 네트워크를 설비하게 되면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데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에 보면 이 기술 기준을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하고 20가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아마 그런 혼란을 일으킨 그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홈 네트워크는 아파트의 그 여러 가지 정보 과정들과 그다음에 그 유무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주거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서비스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형태로 그런 설비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설비의 종류가 20가지이든 10가지이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설비를 한다고 하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설비가 한두 가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시행한 건 2009년입니다.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술 기준을 마련한 건 부처마다 다른 기준과 관련 규정 적용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홈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도 마련했습니다. 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홈 네트워크 기술을 표준화해서 호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와 소프트웨어는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 기준에 따라 KS 인정을 받거나 이해 준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즉 TTA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상남도 조사에서 KS 인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KS 인정받은 걸 인정 서류를 제출한 그 시공사도 있었습니까 혹시? KS는 없어요. KS는 없었어요. KS도 하나도 없었고요. KS는 지금 프로세스 자체가 저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KS 규격을 그 예. 홈 네트워크 기기에서 이제 발급해 주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무슨 서류를 제출할까요? KC 인증 서류. 시공업체들이 주로 제출하는 KC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 관련 기기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소프트웨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KS 인증 대신 KC 인증을 받아주는 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실수 때문입니다. 산자부나 저희가 그 과기부에 물어봐도 네. 담당자들은 KC 인증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계속 네네 꾸준히 해오고 그렇게 있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뭘 받아와야 되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KS는 없고 네. TTA도 안 해주고 뭐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지자체에 전한 겁니다.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법령 해석은 되풀이됐습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겪는 혼선은 물론 건축 신고와 사용 승인, 준공 검사 과정까지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건축 과정의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이제 사용 검사, 준공 검사까지 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감리,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지자체에서 점검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일단은 설계도서부터 잘 그게 작성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 부산에서 이제 그때 자문회의를 하고 해보니까 뭐 착공 단계에 이제 심의라든지 착공 단계에 이제 이 부분을 이때까지 좀 잘 못 챙겼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좀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쵸, 시구 예, 담당자들이 이때까지 위 지능형 홈 네트워크 뭐 기술 개선 같은 걸 아직 인지 못했던 직원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업 승인 단계부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는 이달 중 각 시군에서 건축 승인과 통신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업무 처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자체 전수조사 영상도 보고 오니까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한 갈증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기영 기자? 전수조사라는 게 먼저 시작한 게 부산시였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 취임 직후에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2015년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했는데 이 경상남도하고 이게 똑같이 복사판이더라고요. 경상남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걸 좀 뺏긴 걸로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네네. 어쨌든 부산시는 그 25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뭐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나중에 공개를 할 테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산시가 지난달 23일 전문가 토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남우규 회장님의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의견들을 모아서 부산시에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참 시공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정부, 각 부처, 지자체, 도 모두가 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 그리고 뭐 관리, 감독 모든 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보완책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도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만 예.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점은 지금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이 지능형 홈넷 설비와 그 기술 기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또 지자체 그런 잘못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산자부나 과기부가 KS 표준 준수를 지침으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지자체나 건축주, 뭐 감리 누구 하나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불명확하겠습니까? 지침이 정확하게 지금 잘못된 해석 때문에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게 산자부 KS 표준이 준수되어야 현재 해킹이라든지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뻔히 들어가야 될 필수 설비가 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주택건축과나 정보통신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이게 주택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표준화법, 기술기준 이거 그것대로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이렇게 또박또박 단계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제가 볼 때는 통신 감리가 이건 지능형 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술 기준대로 설계했고 시공했고 그렇게 준공되기까지 정확하게 감리 결과를 지자체하고 건축주에게 이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 이 데이터도 보면 요즘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데이터도 엮여 있고 보안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인데 앞서 뭐 공무원들도 KC 인증서 제출하고 근데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래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측에서 뭔가 좀 관리 감독도 도와주고 뭐 도움 말씀도 해주고 점검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워낙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을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리 부분이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단계로 조금 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전 단계 그 사업 승인 단계 그다음에 설계 단계 이 단계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이게 문제인데 사실 그 저희 감리원들로부터 많은 제가 그 민원을 듣습니다. 실제로 이 감리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감리원이 제대로 투입돼 가지고 그 공사 기간 중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그 원래 공사를 2년 정도 하게 되면 2년 동안 감리원이 상주해서 그 진행 절차들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을 하고 잘못된 설비들이 들어오면 바로잡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한 2달 내지 3달 정도에만 감리원을 투입하는 이게 현장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황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정보통신 설비의 상당 부분이 전기 설비에 포함돼 가지고 공사가 되고 감내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그 정보통신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감내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또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또 있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는 지금도 주제로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고 이 와중에 또 김종호 의원은 우리 지역 내에 눈여겨볼 만한 또 현장이 있었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아까 뭐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의 전수조사 사례 중에서 사천시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제가 공문을 그 사본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게 사천시에서 진흥형 홈 네트워크 KC 인증 입증 서류로 첨부해 보낸 건데요. 이거를 보면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공사 종류가 구내통신, 이거는 전화입니다. 방송 공동수신, 이거는 TV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구내설비, 이거는 인터넷이죠. 이 세 가지 이 공사 종류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 그 등록 필증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자재 명칭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등록 번호는 뭐 IHN 1010인데요. 이거는 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니고 아날로그 전화기가 내장된 아날로그 단말기였습니다. 요 명칭과 등록 번호가 불일치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이게 전파법에 의해서 이런 인증을 받게 된 건데 이게 이 58조 2항을 위반한 겁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전파법에 의한 여기 지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내준 이 등록 KC 인증은 사실은 홈 네트워크 기기 재원과 성능에 대한 게 아니고 예.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엉뚱한 엉터리 그 KC 인증이고 이거를 근거로 적합 판정을 내준 사천시 또 이게 홈 네트워크가 설치됐다라고 인정한 경남 다 하나같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페이퍼 서류로만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한 전수조사고 등록 적합성을 내준 거다. 이게 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는데요. 이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확실히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겠고요. 김종호 의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 또 질의서도 보냈다고 하시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어떤 답변이 물론이죠. 오고 갔습니까? 예. 제가 첫 번째로 그 국토부의 진흥형 홈 네트워크의 정의, 그다음에 주택법상 기술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동고시하고 공동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자부에 이게 홈넷 기기의 인증 그 기준을 예. 제가 질문을 다시 했는데요. 더 심각한 거는 이거를 아주 당당하게 지금 지자체에 회신을 해서 이 답변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법대로 할 텐데 이 지침이 안 해도 KC 인증으로 대체된다. KS 표준 기술 기준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자체에서 위법 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있어서 아직 개념이나 인식 자체도 정부 부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손안보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자체도 중앙정부도 내 바뀝니다. 2년이 안 돼서. 또 이런 골치 아픈 민원이 있는 곳은 뭐 금방 기회가 있으면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단절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합 민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아까 뭐 KC 인증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불법인데 그 KC 인증마저도 이 기기 명칭과 그리고 이제 기기 부호가 다른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정호 의원께서 이 국립전파연구원, 이 국립전파연구원에 이걸 좀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제품명과 등록번호가 다른데 이거 현장 확인해 주라. 이게 KC 인증을 거기서 냈는데 확인하고 인증을 한 것인지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인지 현장 확인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놨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이고 도돌이표처럼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제 김종호 국회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하실 거고 앞으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네. 정리해 주시죠. 제 이 문제에 대한 제 입장과 각오부터 밝히겠습니다. 예. 시사 토크 불독이 지금 이 대다수 우리 국민들, 아파트 입주자들의 아주 고질적인 이 민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불독이 해결할 때까지 늘어질 거라고 보고 저도 우리 시사 토크 불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요. 이게 단지 담당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안이고 전 국민들에게 이제 곧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해킹 때문에 사생활 침해 걱정하고 계시고요. 또 재난 상황에 혹시 화재라도 생기면 비상전원 예비전원이 없으면 이거 작동이 불능입니다.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이게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사할 때마다 도어록을 바꾼다든지 월패드하고 상호 호환이 안 돼서 가전제품 바꾸는 경제적인 손실 이게 뭐 엄청납니다. 사회적 비용이. 이런 것들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이번에 지능형 홈 네트 설비 안전성, 상호 호환성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남우계 회장님께는 말은 쉬운데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의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한 13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홈 네트워크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출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돈을 들여서 좀 제가 고치려고 해도 이 기기 간의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고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것도 해결 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홈 네트워크의 핵심은 저희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은 기기 간의 상호 호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성입니다. 상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그 인증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게 KS 인증입니다. KC 인증은 그냥 전자파 적합성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장비 간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홈 네트워크가 앞으로
스마트홈으로 발전해 갑니다. 스마트홈으로 발전하게 되면 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과도 호환되고 연동돼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텐데 이랬을 때 해킹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홈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2018년부터 쭉 얘기해 왔던 그 세대 간 망 분리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MBC 경남 장영 기자도 이제 이 문제를 절대 놓지 않아야 될 텐데 좀 대표 불독으로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의원께서 불독처럼 끝까지 예. 물고 늘어서라고 얘기하시길래 예. 계속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관행은 대체로 불법이다. 역시 임명제가 떠오르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이 한 국민이 이 정부 부처에다가 국민신문고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부 그리고 이제 과기부 공무원의 답변 내용인데요. 명백하게 잘못된 법령 해석을 그대로 지금 올려놨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 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은 법령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임자들이 잘못 올린 이 답변을 그대로 다시 또 답을 하는 경우들이 되풀이돼 왔는데요. 네.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친한 경우에는 전임자한테 물어보겠죠.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안 친한 경우는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옆에 잘 모르니까 정부 부처의 유권 해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법령 해석만 내려오는데요. 이 관행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법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관행 따라가지 마시고 법령 제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거 처벌하시면 되고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재산권과 안전이 침해받고 있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2주 연속 다뤄봤습니다.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라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예산하고 분권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경상남도의 재정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상남도는 그 전국에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세 번째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1,300만이니까. 그다음에 서울이 이제 950만밖에 안 되니까 서울. 그다음에 경남이에요. 예전에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다고 또 경남이 돈이 많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다는 말은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 얘기할 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재정 분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분권하고 재정 분권,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이랑 차이가 뭘까요? 분권은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행정 권한도 있지만 재정 권한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균형 발전은 뭐예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 기저에는 똑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충돌을 해요. 왜냐하면 분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눠주면 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분권하면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벌어지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모순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분권과 균형 발전을 지금 한번 딜레마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분권을 하고 균형 발전하면서 돈을 좀 많이 비슷하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냐면 조금씩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량을 이제 펼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가구당 가장 많이 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포천입니다. 서울, 경기도에서도 무슨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 포천이에요. 그냥 그건 단체장의 의지였던 거예요. 가구당 거의 300만 원 가깝게 줬어요. 경기도에서 준 돈이 있는데 그게 한 7, 80만 원 줬는데 거기서 또 플러스 해가지고 준 거예요. 잉여금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자체들이. 잉여금이 팍 준 거예요. 써버린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또 판단을 또 할 문제지만 여하튼 그 거긴 쓴 거죠.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곳은 못 썼다는 거. 그래서 지자체마다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지방자치 분권을 할 때 일단은 그 분권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량을 넓히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 간 그러니까 이 경제 격차뿐만 아니라 정책의 격차도 벌어져요. 미국에서 예전에 레이건 시대 때 분권을 강화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권한을 강화시켜줬으니까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그것도 지자체 권한을 많이 준 거예요. 세금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해서 이거 세금 높아 나 딴 데 이사 갈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춘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낮춘 다음에 앞으로 증세하려면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만 증세한다. 요 최근에 레이건 이후에 최근에 증세했대요. 3분의 2가 되려면 너무 힘드니까 최근에 증세. 너무 세금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지가 그러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포퓰리즘으로 막 늘었을 것 같잖아요.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제가 봤더니 민주주의 문제 같아요. 줄었을 때 그럼 왜 우리가 주냐 하고 이제 항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자기 지역만 바라보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역시나 아까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가 그냥 누가 판단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걸 주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어느 분야일까요? 복지가 많죠. 복지가 많은데 3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경상남도의 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지가 기초수급자 그러면 80%를 다 주잖아요, 중앙에서. 그러면 20만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치구 같은 데도 가보면 자치구 복지가 60, 70% 되거든요, 복지 예산이. 실제로 딱 거풀을 벗겨보면 한 30, 20밖에 안 됩니다. 자기 돈을 쓰는 걸 보면. 경남도 역시나 18로 떨어져요. 18%로. 그래서 자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디일까요? 일반행정부. 청사를 건립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거나, 행사,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전체 예산은 12%인데, 자기 돈만 쓰는 걸로 계산하면 28%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알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자치구 같은 데서 복지 예산 때문에 재정이 압박되고 그러면 복지 예산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은 더 많이 알아야죠. 머슴들보다. 대리인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의료가 거의 80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게 10조밖에 없어요. 예산 밖에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적자를 지원해주고 메꿔주고 할 수 있는 운영비를 메꿔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의료시설에 병원에서 과잉의료 진짜 많이 하잖아요. MRI, CT 등등 이런 거 찍는 것만 1조가 넘겠어요. 그래서 그 공공의료시설을 좀 많이 만들면 아주 많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만 만들어주면 거기는 공공의료시설은 과잉진료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적자가 좀 나더라도 오히려 그게 건강보험공단 전체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과 함께 하나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사회조사 보고서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사하는 보고서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교통을 하는데도 10대가 원하는 교통, 30대가 원하는 교통, 50대가 원하는 교통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걸 원하겠구나. 물론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간접적인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일부러 그게 법적으로 꼭 그 조사하라고 정부에서 그걸 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정책이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반영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부터 알고 계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낭비를 줄이겠죠. 낭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향의 문제와 목적의 문제가 있는데 방향은 틀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했어서 이 경상남도, 부산 이쪽에 대해서도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올바른 방향이 뭔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주는 그런 시민, 주인으로서의 시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강의를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결국은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주민 참여예요. 투명성은 그냥 던져주는 자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꼭 중간에 누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이 해준다면 제일 좋겠죠. 그걸 행정 3.0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명성, 책임성은 관료제가 특히 재정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는데 최소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조금 경종을 울릴 만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입니다. 결국은 참여에 있고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송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직접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은평구에 가면 거기 의원이 14명인가 그런데 15번째 의원이란 분이 계신데요. 시민 중에 한 분이 직업 삼아 계속 의회를 방청하고 모니터하고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한 5년 흐르니까 나중에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그 시민한테 가서 이런 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시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좀 분담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 노릇 쉽지 않습니다. 주인 노릇은 좀 더 많은 에너지와 여러 가지 시간을 좀 써야 되고요. 내가 이런 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대리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꼭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좋은 결정, 보다 좋은 방향으로 경남이 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칠 텐데 그 전에 질문 하나 있으시면 질문. 기초에서 실행할 때는 그 목적이 왜곡되기도 하고 잘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로 그 원칙들이 매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해소 방법들 잘 배분한 것만큼 안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제 좀 더 원칙을 바로 세우고 많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중앙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상대적이겠죠. 상대적인데 왜냐하면 중앙은 그런 어떤 통제와 견제 시스템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지방의회보다는 좀 더 많이 역할을 하고 있죠. 국회 안에 또 5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고 지역으로 왔을 때 그 부분들이 원칙이 자주 바뀌면 원칙이 없는 거죠. 아니면 원칙을 변화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괜찮지만 원래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해놓고 변화에 자꾸 바뀐다면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칸막이 문제가 어디보다도 심각합니다. 제가 예산 그런 걸 얘기를 해보면 저건 어느 부서 돈이야라고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리고 이 총괄 부서가 총괄을 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그 환경이면 중앙의 환경부, 이 도로면 중앙의 도로부서 다 그쪽이랑 직접 관련을 맺고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분권은 행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칸막이를 좀 총괄해서 야 지금 우리가 이쪽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좀 줄이고 딴 데를 좀 늘리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칸막이를 못 건드리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예산과 행정은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오히려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괄 기능이 살아있는 리더십, 행정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경남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민 참여나 이런 부분까지 강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주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인된 노릇을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